시청자 여러분은 갱생보호소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교도소나 소년원 출소자가 재범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교도소와 사회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교정시설인데요. 하지만 원래 운영 취지와는 다르게 출소자들이 신종 범행 수법을 공유하고 또 공범을 물색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 등장하는 범죄자들도 이 갱생보호소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은 경찰에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40대 여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온 지난 201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알고 지내는 남성들이 보험에 들 사람을 소개시켜준다 이런 말을 해서 남성 일행과 함께 서울에서 강원도 춘천까지 왔는데 흉기로 위협해서 결박을 하고 약물을 먹여 저항 못하게 한 다음에 성폭행을 했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런 내용이었죠. 여성은 범인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차량을 몰고 탈출을 해서 곧바로 신고를 한 거였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각 이 사건 수사에 나섰지만 유력 용의자인 이인조 남성은 이미 춘천에서 속초로 도주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여성을 유인해서 성폭행하고 물건까지 빼앗은 이인조 남성 용의자 붙잡을 수 있을까요? 도피를 한 남성들이 벌인 범죄 행각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판결을 재구성해서 확인해 보시죠. 일단 보험으로 여성을 유인했나 보네요. 그리고 성폭행을 하고 강도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좀 다른 데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 둘은 애초에 이 범행 하루 전날 이미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안면이 있던 그 상조회사죠. 거기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이제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은데. 상조보험에 들어주겠다는 거군요. 이 여성한테는 이제 유인하는 방법으로 상조보험 가입시키는데 한 15명 정도 우리가 가입시켜줄 수 있다. 그러면 뚝딱 나가죠. 이게 상당히 이득이 되거든요. 네. 그 여성이 차를 끌고 와서 이제 이 둘을 만난 겁니다. 만나니까 바로 변한 거죠. 그 이 여성의 차를 탈취해가지고 강원도 춘천에 있는 야산으로 끌고 가고 거기에서 두 사람이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그 여성이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제 그 강취했는데 거기에 있던 돈은 겨우 5만 원에 불과했었습니다. 아까 잠깐 살짝 알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남성들하고 여성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인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거 지인이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 낯선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또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 지인의 소개로 좀 어렵지만은 그것도 15명이나 가입해 준다고 하니까 늦은 시간에 찾아갔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 보험 설계사라는 분이 차가 있기 때문에 차로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했고 또 돈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범행을 했다고. 차도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의 차를 타고 서울에서 춘천으로 이동했던 거군요. 이 여성 믿었던 남성들에게 정말 안 좋은 끔찍한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여성이 어떻게 탈출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일단은 이 각종 피해를 당하고 그 다음날 오전 7시가 됐어요. 아무래도 하루 정도 밤을 새고 나면은 또 소기의 목적을 이 범인들이 달성하고 나면 뭐 어떻게 보면 경계가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즈음에 온 것 같습니다. 이 현금 인출 시도하고 이런 과정에서 경계가 약간 느슨해졌어요. 그 사이에 이 여성이 빨리 뛰어나와가지고 이 본인의 차를 타고 서울 쪽으로 도주를 했고요. 도주하는 과정에 7시 한 50분, 그러니까 7시경에 도주했는데 한 50분 정도 지나서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운전하고 오면서 차로를 이탈해가지고 이 교통사고도 나고 했지만은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도주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여성 탈출해서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변호사님? 예, 우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당사자들은 피해자가 이제 차를 타고 도망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신고할 것을 당연히 예견을 하고 춘천에서 속초까지 택시를 타고 도주를 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이제 이 사람들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서 신원 확보에 나섰는데 바로 체포를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속초까지 갔고 그리고 그 속초에서 또다시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피해자를 물색하면서 다른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일까지 추가적으로 범행을
했습니다. 지금 순천에서 속초까지 도주를 했어요. 아마 저 속초에서 이제 은신을 할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도피를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험했던 그 여성분에게는 단 5만 원밖에 강취하지 못했거든요. 네, 갱생 보호소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했잖아요. 40대 2인조 남성 범인들 속초로 가서 맨 처음 한 일이 전당포에 들린 일이었습니다. 네. 전당포에 들려서 금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40대 보험 설계사를 납치해서 성폭행하기 바로 전날 서울에서 역시 갱생 보호소에서 알게 됐던 지인의 집에 가서 시가 700만 원 정도 하는 3냥짜리 순금 목걸이를 훔쳤습니다. 이 목걸이를 이제 전당포에 맡겨서 도피 자금을 구하려고 했던 건데요. 도피 자금을 얻어서 속초에서 묵었던 곳이 리조텔 형태로 운영하는 펜션이었습니다. 이 펜션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마침 이 펜션의 여주인이 일본산 수입 고급차를 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 모습을 보고는 이 펜션의 여주인을 상대로도 추가 범행을 벌일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목걸이를 훔친 다음 날 보험 설계사를 납치해서 성폭행했고 그리고 다시 이틀 만에 추가로 범행을 벌이기로 한 거죠. 아니 이미 절도를 한 상태니까 수중에 돈이 있었는데 또 다른 여성의 피해 대상으로 삼았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남성들이었나 보네요. 뭐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어떻게 놀러 간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는 게 딱 범죄 대상인 거죠. 이 여성이 뭘 가지고 있고 어떻게 범죄를 할까? 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도망갈까? 딱 머릿속에 딱 계획이 짜여지는 그런 일종의 범죄형 인간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인의 집에서 돈을 훔치고 그 다음 날 여성을 성폭행해서 돈을 뺏고 결국 속초로 도망을 갔는데 그 은신을 하기 위해서 간 속초에서도 범행을 모의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펜션 주인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범행 대상으로 이제 정했고요. 그 펜션 주인에게 속초 구경을 시켜주면 렌트카 비용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같이 차를 타고 놀러 다니자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피고인 한 명이 편의점으로 가서 청테이프와 과도를 구매를 해서 범행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범행 수단으로 이용을 했고요. 신용카드 2장을 빼앗았는데 15만 원과 2만 원 각 절취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폭행도 있었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습니다. 이번엔 살인까지. 그러니까 범인들 입장에서는 이 펜션 여주인이 고급차를 타고 다니니까 네. 당연히 돈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수중에 잡은 돈은 1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손에 못 넣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성폭행까지 하고 살해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에는 훨씬 못 미치는 돈 아니겠습니까? 기대치에 못 미치는 돈에 불과하니까 이제 좀 실망했던 것 같고 아마 여주인도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집에 돈 더 있으니까 지금 이거밖에 없지만 더 있으니까 좀 집에 가서 돈을 줄 테니까 좀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야산으로 이 피해 여성을 데리고 와서 성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좀 제대로 주범격인 제주도가 고향이라는 주범격인 친구가 이 여주인을 이제 살해하기에 이르는데 아마 공범한 사람은 말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해를 했는데 그 이유인즉슨 살려주면은 금방 본인들이 검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잔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참 의아한 게요. 이 남성들이 여성의 시신을 앞에 두고 절을 했다면서요. 이거는 무슨 심리인가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런 의식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우는 다른 어떤 완전히 계획적인 상태에서 하는 경우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둘이 이제 입장이 마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설득하는 어떤 과정의 의식으로서 이런 행동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 거죠. 한 사람은 죽이자고 했고 한 사람은 죽이지 말자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완충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그렇군요. 이 절을 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숨진 여성의 시신을 오대산 부근의 풀숲에 유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애초에 타고 나왔던 그 펜션 여주인의 차량을 타고 다시 서울 쪽으로 도주를 했죠. 놀랍습니다. 결국 2, 3일 사이에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고 또 다른 여성은 살해까지 했습니다. 이 범인들 어디서 어떻게 붙잡히게 됐나요?
예, 그 범행 이후의 행동이 굉장히 기이했습니다. 우선 범행 후에 그 제주에 사는 김 씨라는 주범격인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이날 오전 5시 35분쯤에 경찰 민원 상담 전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오대산에 유기했다. 곧 자살하겠다라고 하면서 범행을 자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용의자 위치를 추적해서 경찰이 이들을 잡으러 갔는데 이들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펜션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던 모습과 다르게 태어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그러더니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네요. 예, 술 마시고 네, 술을 마시는 평온한 모습을 있었고 결국에 경찰은 이 두 김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돌아다니더니 자주 하겠다고 해놓고 또 술을 마시고 태어나게 있어요. 저는 이 심리 상태가 불안한 건가요? 왜 이러는 거예요? 불안한 중에 표현 자체는 평온한 형태가 되죠. 극도로 불안함이 올라가게 되면 예. 나중에는 그 결정을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마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상당히 잔인한 범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두 사람이고요. 범인은 경찰에 붙잡혔으니까 여죄도 드러났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또 다른 여죄가 있나요? 경찰이 이 두 사람을 체포한 당일에 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봐서 오대산에 있는 풀숲에서 일단 시신을 발견을 했고요. 혹시 이 사람들이 다른 범죄 때문에 수배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회를 해봤겠죠. 그런데 주범격인 이 제주에 산다는 김 씨, 경찰에 전화를 걸어갖고서는 자수 형태로 이렇게 전화를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미 경찰에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김 씨, 이제 종범격인 또 다른 공범 김 씨도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수배를 받는 중이었고요. 더 놀라웠던 점은 이 두 사람 모두 과거에 성범죄 전과를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범죄가 벌어날 수 있는 전작 범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범죄가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이 됐죠. 물론 경찰이 최선을 다했겠지만 절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도 혹은 보험하시던 여성분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기 직후라도 붙잡았으면은 여성이 사망하는 데까지는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1차 범행 직후에 그 여성이 본인의 차로 탈출을 하자 이들은 그 춘천에서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속초까지 갔거든요. 그랬다면 그 부분은 초등수사 단계에서 약간은 그 유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이 경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워낙 이 두 사람의 전과를 합쳐보니까 30범이 넘어요. 와. 그렇다면 이른바 얘기하는 그 범죄꾼들이기 때문에 경찰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수사를 진행할 거라는 것을 너무나 훤히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 체포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범인들을 검거하고 난 다음에 이들로부터 소지품을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섬뜩한 일이 하나 나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그 경찰이요, 이 남성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십 개의 명함을 갖고 있었는데 이 명함 속의 인물이 모두 여성이었고요. 예. 전문직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60장의 명함을 이들 소지품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 여성들이 전부 다 보험사 혹은 상조회사 영업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었어요. 네. 그럼 첫 번째 범행할 때 그 여성이 상조회사 영업 분야에 근무하는 여성이었잖아요. 똑같은 수법으로 유인하겠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들의 그렇습니다.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럴 수도 예.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이제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드러나지 없는 범죄가 혹시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성범죄자들은 한 번, 두 번 돼서 멈추지 않거든요. 예. 반복적인 연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앞에 여죄와 뒤의 여죄를 다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범 합쳐서 30범이란 얘기도 했는데 혐의로 따져보자면은 몇 가지 혐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은 총 11가지 범죄 혐의가 적시돼 있었습니다. 사례대로 보면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간 등 살인, 특수강도 강간 등 상해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특수강도, 특수절도 미수, 사기,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와. 사체 유기, 그리고 네. 특가법 위반 도주 차량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강간살인죄 하나만 보더라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입니다. 네. 법정형이 매우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 모두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크게 나온 형이라고는 사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뭐 혐의가 많았나 봤더니 이제 훔친 돈, 카드 같은 걸 본인인 것처럼 사용하기도 여신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무면허 운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혐의가 거의 판결문에 적시된 혐의가 백화점 수준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혐의가 많고 여성을 살해까지 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형이 이렇게 선고되지 않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우선은 재판 중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네. 뭐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하지만 뭐 사실 뭐 그 당시에 재판 상황이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아마도 뭐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양형 사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재판 중에는 뭐 가족들한테 죄송하다, 뭐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도피 중에 유흥주점에 가고 성매매를 했다는 게 과연 이 사람이 반성의 기미가 있었는지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범죄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정에서 오로지 자신의 어떤 형량과 운명을 이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잖아요. 법관밖에 없으니까 법관 앞에서는 이 범죄꾼들이 그 읍소하는 거는 진짜 보기에 역겨울 정도예요. 아하. 그 정도로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행위는 보면은 그렇게 범행하고도 성매매 없거나 들락거리고 반성하는 건 전혀 없었죠. 예. 네, 뭐 재판부는 결국 누범 기간에 이렇게 계속 연속된 짧은 기간에 범죄를 한 부분, 그리고 이런 범행 때문에 유가족들이 받았을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감안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죠. 네, 여성 2명을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이 중 1명을 살해한 40대 일당 2명에 대한 이야기, 오늘 판결의 재구성으로 살펴봤습니다.